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떻게 넘어갈까? 그래서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 행사를 주관한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인데 그런데 중소기업벤처부인가? 어떻게 되나? 정확한 이름이 뭔가? 옛날에는 그냥 중기부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벤처가 들어왔죠. 그런데 그 중소벤처부 장관이 지금 누굽니까? 한성숙 장관인데 그런데 총리로 지명됐잖아요. 그런데 총리로 지명된 분이 중소기업부 장관할 때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무총리고 그 지명이 되고 통과가 될 수 있나? 돼야 되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숙 그 장관이 총리가 될 수 있나? 어쨌든 뭐 그 지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러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기사가 떴냐면 이만희라고 이만희가 누굽니까? 신천지의 총회장 아니겠습니까? 정확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총회장이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 씨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원칙적으로라고 하면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은 발부가 될 가능성이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그 이만희 총회장 밑에 그 총무하고 무슨 그 뭐야 총무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이미 17일인가 한 일주일쯤 전에 발부가 됐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런데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넘버 원인 그러한 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그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만희 씨가 몇 살이냐면요. 19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그 연세가 똑같은 거죠. 나이가 똑같은데 1931년생이면 95세란 말이에요. 그 아주 고령 중에서도 초고령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런 그 초고령의 이만희 총재에 대해서 영장이 과연 발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이제 방송을 갖다가 해야지 그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모두의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두의 창업이 뭐냐면요. 전 국민 대상 창업 오디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디션 프로그램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 무슨 그 노래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노래도 잘하고 그다음에 춤도 잘 추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중학교 다니고 뭐 고등학교 다니고 뭐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는 저희야 뭐 맨날 무슨 뭐 올리비아 뉴튼 존 그다음에 뭐 아바 뭐 이러한 팝송 들었지 그 뭐 조용필 노래나 이런 노래는 좀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뭐 비틀즈, 비지스 뭐 그 어마어마한 뭐 그다음에 호텔 캘리포니아 그 부른 그 거기가 어디야 뭐 그런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그룹들의 역할을 지금 우리나라 BTS나 블랙핑크나 이러한 그 우리나라 팀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하다 일단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그 우리나라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그 숨은 실력자들이 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즐겨 듣고 있는 가수가 김기태라고 있어요. 아,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오디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착안을 했는지 중소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뭘 시도를 했냐면 전 국민 대상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모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또 줄이더라고요. 모창. 그래서 전 처음에 모창이 뭔가 그랬어요. 따라 부르는 거 그걸 갖다 모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의 창업,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거를 모창이라고 또 줄이더라고요. 어쨌든
중소기업 벤처부가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거를 시도한다라고 하면서 모집 기간을 뒀어요. 모집 기간을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모집 기간을 갖다가 했는데,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느냐? 창업자들은 다 응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창업자까지. 그러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이 내가 한번 창업해 보겠다.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응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창업자까지도 응모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누구나 한번 창업해봐라. 그런데 저같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창업을 하겠습니까? 만사가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딱 진행을 했는데,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단 몇 명을 뽑냐면요. 5,000명을 뽑는데요. 5,000명. 그러면 이 5,000명 뽑아가지고 얼마를 주느냐. 그러니까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응모를 50일 동안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1차로 일단 5,000명을 뽑아가지고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이 5,000명한테 200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200만 원이면 누구 코에 묻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5,000명에 200만 원이면요. 얼마가 되냐면은 5,000명한테 100만 원씩 주면 50억이거든요. 그런데 5,000명한테 200만 원씩 주면 100억을 주는 거예요. 100억. 그러니까 100억을 이 5,000명한테 쫙 뿌려주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이거 200만 원 줘가지고 창업하는데 누구 코에 붙이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 5,000명 중에 1,500명 정도는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경기나 이렇게 수도권에서 뽑는데, 나머지 3,500명은 비수도권에서 뽑는 걸로 그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더 우선권을 주기 위한 거다. 그런데 이 5,000명을 뽑았는데 이 5,000명한테 200만 원 주면은 그게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게 좀 뭉터기로 있어야지 그게 힘이 있는 거지, 그냥 다 이렇게 부셔버리면은 큰 힘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용돈이라도 200만 원 준다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5,000명 안에 들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은 창업보육기관 100곳 정도가 이 운영사로 참여를 하는데, 이런 데로부터 노하우나 어떤 컨설팅이나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돈 200만 원보다도 프라이머, 퓨처플레이, 소풍벤처스, 카이스트, 제가 아는 데는 카이스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참 프라이머, 퓨처플레이, 소풍벤처스, 카이스트, 이런 데가 창업 보육기관인데 굉장히 유명한 창업 보육기관이래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막 키워주는 것처럼 이러한 프라이머 같은 창업 보육기관에서 이제 운영사가 돼가지고 막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들한테 이런저런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창업보육기관이 한 100곳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운영사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선배 창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일단 창업해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경쟁과 난관을 뚫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멘토단으로 구성한다는 건데, 이 멘토단이 한 500명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승건 씨라고 토스 대표, 토스가 이렇게 금융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건 대표는 제가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세영 대표라고, 이분은 리튼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성현은 워낙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아가지고, 박성현은 리벨리온이라고 한 회사의 대표 박성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으로 유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500명이 멘토단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5,000등 안에만 들면, 5,000명 안에만 딱 들면은 창업 보육기관이 이것저것 컨설팅도 해줘. 그 다음에 이승건, 이세영, 박성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멘토 역할도 해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AI 솔루션도 제공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범용 AI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이 AI 솔루션은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그러한 범용 AI 솔루션을 제공해서 이 AI를 통해 가지고 창업을 성공할 수 있게끔 뭐 해주겠다. 아주 거창한 프로젝트를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5천 명 안에 들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또 경쟁을 뚫고 100명 안에 들면 100명은 뭘로 불리냐면 창업 루키라고 하는 그 100명을 갖다가 또 뽑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장 자금을 500억을 제공한대요. 그래서 제가 500억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하고 띄었는데 500억이 보니까 창업 루키가 100명이잖아요. 그 100명한테 500억씩 준다는 게 아니라 500억씩 주면 5조가 되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창업 루키 100명한테 1인당 5억씩 500억을 또 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5천 명한테 200만 원 주면은 100억, 100명한테 5억씩 주면 500억. 요것만 해도 600억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장 자금 500억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5억이면 이거는 그 사업할 만하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뭐 세금에서 주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창업 열풍 펀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대요. 창업 열풍 펀드 이렇게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어쨌든 이 펀드를 통해서 성장 자금 500억을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1인당 5억인데 이 5억을 그 5천 명 안에 들었을 때 200만 원은 그냥 주는 거겠죠. 그런데 성장 자금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거는 아니고 무슨 뭐 아주 저리로 대여해 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창업 열풍 펀드를 통해서 성장 자금을 제공하는데 500억을 제공한다. 100명이니까 그 1인당 한 팀당 5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드디어 두두두두두 우승한 사람 딱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요 오디션에도 이렇게 뭐 우승해가지고 뭐 누가 이승윤도 했던 것 같고 뭐 우승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김기태도 우승을 했나 어쨌든 그런데 이 모두의 창업에서 우승을 하면 10억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후속 성장 패키지를 연계시켜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거나 어쨌든 그 계속 이렇게 테이크 케어를 해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승하면은 자금 지원도 많이 받고 이런저런 또 이렇게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원들도 많다. 제가 딱 봤을 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요즘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이럴 때는 그냥 창업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월급쟁이 한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우승자한테는 이렇게 10억 이상의 자금도 지원하고 후속 성장 패키지를 갖다 또 제공해가지고 이런저런 서비스도 많이 해주는데 그런데 우승은 한 명일 거잖아요. 그런데 뭐 몇만 명이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1차로 뽑힌 사람이 5천 명이니까 지원한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응모만 해도 뭘 주냐면 도전 경력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승은 못했지만 일정한 그 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정이 있고 왜 그 펀드 이름 자체가 창업 열풍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 경력 증명서라고 하는 걸 발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대외적으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뭐 그런 것들을 다 그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지원을 할 때 무슨 뭐 아이디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걸 갖다가 뭐 우리가 뭐 카드나 무슨 어디에 회원 가입할 때처럼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메일 주소를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다가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이거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출하는 거를 저희 때처럼 80년대처럼 90년대처럼 뭐 이렇게 그 출력해가지고 그걸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벤처부에다가 일일이 다 이렇게 뭐 제출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이메일로 이 사업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자신의 아이템 같은 것들을 그걸 갖다가 이제 제출을 했었을 거예요. 제출을 했었을 건데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집 기간 모두의 창업의 모집 기간은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였어요.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이렇게 모집 기간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5월 15일 날 딱 마감을 딱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여기 뭐 이게 테스트하는 심사하는 심사위원단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사위원단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명을 출연했냐면 5,000명을 출연한 겁니다. 일단 5,000등 안에 들어야 200만 원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창업보육기관하고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멘토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AI 솔루션을 이걸 갖다가 제공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정한 날짜가 언제였냐면요. 6월 15일 그 오전 9시였던 것 같아요. 이 오전 9시에 이 그 선정이 딱 됐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딱 그 벌어졌냐면 1차 합격자 명단이 공개된 직후에 비공개 정보가 무단적으로 접근되고 유출됐다라고 하는 게 딱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5일 날 9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15일 9시에 모두의 창업 1차 그 합격자가 딱 그 오픈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의 합격자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개인정보가 다 새 나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보니까 이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5,000등 안에 들면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AI 솔루션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AI 솔루션은 누가 그 개발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뭐 구글에서 개발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뭐 어디서 개발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챗GPT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미나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클로바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내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범용 AI 솔루션을 제공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창업자들한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AI 솔루션을 쓸 수 있게끔 한 건 아니고요. 이 창업자들한테 100만 원 상당의 AI 이용권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AI 스타트업, 이 AI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30개사가 됐다고 그랬네. 어쨌든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 AI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제일 짭짤한 데는 AI 솔루션을 개발한 그 스타트업들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이 5,000명한테 그 팀당 100만 원 어치에 그걸 갖다 줬다라고 하니까 AI 이용권을 지급했다라고 그러니까 5,000명 곱하기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50억이란 이야기예요. 50억. 그러면은 이 AI 솔루션 그 개발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50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회사당 1억 정도 매출이 발생한 거고요. 한 20개만 있었다라고 하면 2억 5천 정도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저기 중소기업 벤처부가 뭐 꼭 먹고 알 먹고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이렇게 해가지고 AI 솔루션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AI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들한테는 이거 우리가 개발한 그 AI 솔루션이 이제 드디어 이제 팔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뭐 이쪽은 AI 솔루션을 이용해서 좋고 이쪽은 우리 AI 솔루션을 팔아가지고 매출이 발생하니까 좋고 그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뭐 손해라고 할 건 없지만 그 중간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부가 50억을 갖다가 그냥 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진행이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 그 호출로
공개가 되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 API가 뭐냐면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API라고 한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돌이여가지고 뭐 API, 뭐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하니까 뭐 어답티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API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PI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참가자들의 그 이메일을 확보했는데 이 이메일은 뭐다? 개인정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AI 솔루션 업체가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쫙 발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예비 창업자들이 상당수가 뭐 이렇게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첨단 뭐 AI나 아니면 뭐 굉장히 그러한 첨단적인 그렇게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팀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싸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 싸하냐? 내 정보를 누가 이걸 갖다가 훔쳐갔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걸 취득했을까? 웹 크롤링을 통해서 취득을 갖다가 했겠구나. 그러면 누가 이걸 했겠느냐? 외부에 있는 업체가 해킹해가지고 이것을 가져갔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누가 이런 짓을 했냐면은 AI 솔루션 업체가 인발부가 돼가지고 여기에 선정된 5,000개 팀에다가 AI 솔루션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이용권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AI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연결되어 있는 AI 솔루션 업체가 이러한 비정상가 범죄적인 불법적인 이러한 개인정보 도둑질을 했다는 이야기죠. 개인정보 취득을 누가 했느냐? AI 솔루션 업체가 했다는 건데 이 AI 솔루션 업체가 정당한 방법으로 했느냐? 그렇지가 않고 부당한 방법, 나아가서 결론적으로는 범죄적인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했다는 거 아니냐? 관계자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의 주체가 됐던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소기업 벤처부가 의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그 다음에 AI 솔루션 업체들 이렇게 어렵게 AI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그런데 이 AI 솔루션이 이렇게 이번 기회에 매출 갖다가 일으키고 서로 간에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AI를 이용한 예비 창업자들은 대박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예비 창업자들을 도와준 AI 솔루션 업체들은 이 AI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한 AI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수익도 얻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겠는가? 이게 아이디어라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거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AI 솔루션 업체가 뭘 했다고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용권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간접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그 도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AI 솔루션 업체가 해킹해가지고 개인 정보들을 쫙 긁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처음부터 이 중소기업 벤처부가 모두의 창업을 딱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쪽에 더 밝은 분들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인용을 하는 건데 이 사이트 자체가 코딩을 AI가 한 게 티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요번에 모두의 창업을 합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그런 오디션을 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다음에 어디로 지원하시고 여기에다가 지원할 때 자신의 이름, 아이디,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신의 창업 아이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사이트에다가 다 올려놓으세요라고 하면은 그 사이트가 보안이 철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전문가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같이 까막눈이 아닌 사람들 빼놓고는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조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에는 이 사이트가
이거 그냥 쉽게 그냥 숭숭숭 뚫릴 것 같은데 예컨대 선관위 비밀번호가 뭐였다고요? 1, 2, 3, 4, 5였다고요?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이 엉망이고 그다음에 왜 보안이 이렇게 엉망이냐? 대충 AI로 코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엉망이다. 이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젠토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이버 보안 팀이 있어요. 이 젠토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팀이 요번에 그 모두의 창업에 어플라이를 했던 팀 같은데 1차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5천 명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에다가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뭐 열심히 제안서 같은 것들을 딱 냈겠죠. 그래서 1차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서 좋아했겠습니까? 그다음 100만 원 이용권 받았다. 뭐 그러면서 좋아했겠습니까? 뭐 좋아했겠죠. 뭐 200만 원이 어디야? 땅 파면 뭐 200만 원 나옵니까? 땅 파면 100만 원 이용권 나옵니까? 어쨌든 거기에다가 뭐 멘토도 만나고 그다음에 보육기관 뭐 운영사 뭐 이런 데하고도 뭐 연결이 되고 해가지고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젠토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요? 사이버 보안 회사란 말이에요. 사이버 보안에 전문된 그러한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 젠토라고 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쪽으로 우리가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딱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 젠토라고 한 회사가 장기를 살린 거예요. 어떤 장기를 살렸냐면 사이버 보안이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 이거 너무 허접한 거야. 그러니까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너무 허술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쉽게 뚫릴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사고가 언제 발생했다고요? 6월 15일. 한 달 전이면 마감일이었던 5월 15일 정도에 이미 이게 굉장히 보안이 취약하다. 이러이러한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한 달 전에 중소기업 벤처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제보까지 했대요. 이 젠토라고 하는 회사가. 다시 말해서 이 젠토라고 하는 회사가 이 그 취약점을 발견한 날짜는 언제였느냐? 5월 7일이었다는 이야기죠.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모집 기간이었으니까 한창 모집하고 있고 거의 이제 끝물에 다 다가가고 있었던 5월 7일 이제 일주일 정도 뒤면 이제 마감이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젠토라고 하는 회사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내에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API 응답을 통해 구조화돼서 노출되는 심각한 취약점을 발견했대요.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API 응답을 통해 구조화가 됐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듣는 말은 있어요.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노출됐다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오픈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픈이 되느냐? API 응답을 통해 구조화가 돼서 노출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노트북 대신에 일반 노트에다가 쓰는 그런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젠토라고 한 팀이 발견해낸 게 아이디어 목록이 16,000건이 노출됐다라고 한 걸 이미 5월 7일에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팀원들의 정보는 무려 2만 건이나 그 노출됐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언제? 5월 7일에. 그래가지고 재현 경로, 영향 범위, 심지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선 권고안까지 싹 정리해가지고 중소기업 벤처부의 담당자한테 창업진흥원인가 뭐 어쨌든 거기 산하 기관인지 어딘지에다가 공식적으로 제보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 젠토라고 하는 회사는 드디어 우리 실력을 제대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딱 했는데 우리의 전공은 사이버 보안이야.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모두의 창업에서 개인정보가 술술술 새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발견했어. 그다음에 이걸 막으려면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개선 권고안까지 이 젠토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본부에다가 중소기업 벤처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제보까지 딱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제보를 딱 하니까 담당자가 그 이메일이 딱 날라왔대요. 이메일이 어떻게 날라왔느냐?
공무원스럽게 날라온 거예요. 제가 마치 제가 공무원 중소기업 벤처부의 담당자로 빙의한 것처럼 제가 그런 거 받아본다고 한들 제 눈엔 뭐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관련 부처에 전달해서 내부 확인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은 이 정도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썼대요.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것까지 다 개선 권고안까지 정리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관련 부서에 전달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은 내부 확인은 했나요? 모르겠어요. 관련 부서에 전달은 했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더 그 황당한 거는 이 유출업체가 어떤 업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출업자가 공식적인 관계자로 참여한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이 유출업체는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부가 우리나라 젊은 아이디어 반짝반짝하는 이 청년들을 도와주라고 공식 파트너로 뽑아준 내부 AI 참여 업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벤처부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식 파트너 회사였던 거예요. 이 모두의 창업이라고 한 프로그램에 공식 파트너 업체가 예컨대 공식 파트너로 뽑힌 업체가 예컨대 정법전 AI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쳐요. 거기서 여기에 공식 중소기업 벤처부가 정법전 AI 회사 주식회사 정법전 AI라고 하는 회사를 그래 한번 뽑아주자 해가지고 딱 뽑아줬는데 그 회사가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막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뭘 했다고요?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부의 책임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6월 15일에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뭐 젠토가 발견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발견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6월 15일에 발견이 돼가지고 제보가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 하면요. 이미 5월 7일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5월 7일에 젠토라고 한 회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모집 기간이었는데 3월 26일에 이 중소기업 벤처부에 모두의 창업 사이트가 딱 오픈된 순간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느냐? 이거 사이트 너무 허접한데 이거 금방금방 뚫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사이버 보안 팀인 젠토 팀에서 우리 전공해가지고 한번 볼까? 그랬더니 진짜로 취약하다. 이걸 확인한 거는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15일에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한 5월 7일에서 한 15일 정도 사이에 젠토가 중소기업 벤처부에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내부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메일만 하나 그냥 답신을 갖다 딱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5일에 이 1차 합격자가 5,000팀이 쫙 이제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자마자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한 게 딱 오픈이 됐어요. 그러면 사고가 난 게 오픈이 됐으면 6월 15일에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뭐 이런저런 뭐 대책 마련하고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여기 뭐 저기 뭐 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신고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한 게 언제였느냐? 6월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6월 18일. 그러면은 15일 날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왜 16, 17일을 다 제끼고 18일에 가서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보도 자료도 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요. 뭐냐면은 발대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발대식이 있었다? 모두의 창업 모두의 창업에서 1차 합격자 5,000팀이 선정됐습니다. 이 5,000팀 발대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발대식이 17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날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16일 그냥 꽝고 먹은 서식처럼 가만히 있다가 17일 날 성대하게 발대식을 하고 발대식 끝나고 18일 날 신고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SK텔레콤 그 사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치매 사고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유출 사고는 72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요. 치매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 15일에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늦어도 16일까지는 관계기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다가 신고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과기부인가? 그다음에 인터넷 진흥원인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중기부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안 했을까요? 17일 날 발대식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장관님이 총리 되시는데 그런데 한성숙 장관이 중소기업부 장관하면서 무슨 유명한 업적 같은 거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한성숙 장관이 내세우는 그 업적이 뭐라고요? 모두의 창업이라고요. 이 한성숙 장관이 이 모두의 창업을 딱 한 다음에 기분이가 좋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기부가 모두의 창업 TF팀에다가 특별 성과 포상금을 3,700만 원이나 이렇게 지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물론 이게 기획됐을 때는 한성숙 장관이 총리로 지명될 것을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그 국무총리로 뜻밖의 중기부 장관 한성숙 장관이 총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기부 직원들 입장에서도 야, 잘 됐다. 아주 그냥 이게 딱딱딱 맞네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센세이셔널하게 그냥 오디션 해가지고 누구 머리인지 참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잘 해가지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딱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으니까 고생했다. 이 TF팀에다가 특별 성과 포상금 3,700만 원도 지급하자. 이렇게까지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정보 아이디, 이메일 여기에다가 또 뭐가 유출이 됐냐면 사업 아이디어가 유출이 됐잖아요. 내가 고민해가지고 며칠인지 몇 달인지 밤새워가지고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하면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거를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다가 딱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해킹됐다고요. 그거를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그 업체에서 왜 해킹을 했겠습니까? 그 아이디어 쓸만한 아이디어 없나? 5,000팀이 일단 1차에 5,000팀이 들어갔으니까 몇만 팀의 그 아이디어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다 정독하진 않았겠지만 쭉 내리다 보면 이거 괜찮겠네라고 하는 거 딱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쫙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에 그 뛰어난 사람들만 좋은 아이디어야. 이거 우리가 써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보장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에 그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 뭐가 또 들어있었냐면 피드백도 들어있었대요. 이 피드백은 뭐냐면 심사평입니다. 심사평. 그러니까 제가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이승건, 이세용, 박성현 이런 사람들이 멘토단인데 이런 사람들이 심사위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경험도 많고 인사이트도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냥 끙끙거려가지고 이제 창업 아이템이랍시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진짜 똑똑한 그 경험 많은 그 대가가 구루가 딱 보더니 야 이거 가지고 되겠니? 제가 예컨대 맘모스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맘모스빵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밥 천국 대신에 맘모스빵 천국을 갖다가 전국의 체인점으로 쫙 깔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밥 천국 사장님이 그거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웃겠지. 근데 어쨌든 멘토가 딱 보고 맘모스 천국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갖다 해보니까 아이고 열심히는 했는데 허접하구만.
근데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딱 찍어주는 거예요. 아, 맘모스 천국이라는 거 좋은데 여기에다가 요러한 부분을 갖다가 딱 그 해줘라. 이게 뭡니까? 이게 피드백이잖아요. 이게 심사평이거든요. 이게 이 모두의 창업 사이트 안에 있는 개인정보 그 폴더에 그 파일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유출됐대, 다 유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유출한 업체가 그 정부가 청년들을 도와주라고 공식 파트너로 뽑아준 내부 AI 참여 업체인데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기술을 도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를 탈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모두의 천국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5,000등 안에도 못 들었어. 그냥 맘모스 빵 천국이란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딱 해가지고 5,000등 안에도 못 들어가지고 아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막 이러고 딱 있는데 그런데 한 달쯤 뒤에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맘모스 천국이라고 하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나는 맘모스 빵만 생각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맘모스 빵도 있어, 뭐 소보루 빵도 있어, 크림 빵도 있어. 그 다음에 레시피가 아주 끝내줘.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막 이런 게 막 생겼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저는 야 역시 내가 생각이 맞았어 이러겠습니까?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이거 내 아이디어였는데 내 아이디어가 왜 분명히 이건 내 아이디어였고 맘모스 천국이라고 하는 걸 내 주위에서 이야기한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공교롭게 내가 이 아이디어를 냈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맘모스 천국이 왜 생기고 있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맘모스빵 만드는 뭐 레시피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기술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도용됐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AI 업체가 도용된 기술을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벤처부가 내세운 그 솔루션이 해결 방안이 뭐냐면은 기술 임치를 1년 동안 무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술 임치가 뭐냐면은 국가가 지정한 금고에 기술을 맡겨서 보호하는 제도래요. 이게 뭔지도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어쨌든 기술 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술 임치는 그 어떠한 금고에다가 기술을 보관하는 건데 이 금고는 어떤 금고냐? 국가가 지정한 금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기술을 갖다가 그 금고에다가 집어넣은들 어차피 다 새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이다, 뭐 금이다 이런 것들은 금고에 넣어가지고 그냥 꽁꽁 싸가지고 뭐 지키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지. 하지만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유출됐는데 그 종이 쪼가리를 금고에다가 백날 첫날 이렇게 해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기술 임치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어플라이했던 팀 중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팀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업 비밀 원본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맘모스 빵에 대한 그 맘모스 천국에 대한 영업권에 이 맘모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낸 사람은 정혁진이다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합니까? 이미 맘모스 빵 천국은 쫙 생겼는데 그럼 그거 없애려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소송하고 막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유출된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술이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 쿠팡 같은 사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아주 야심차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중소기업부가 만든 사이트가 누가 봐도 너무 허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참여한 팀 중에 한 팀에서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소한 이러이러하게 조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제보했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했으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발대식 한다고. 그 알량한 발대식 한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후 약방문으로 그럼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기술임치 1년 무료 지원하겠습니다. 1년 무료 지원한대요. 무료로 지원한대요. 이게 뭐 한 돈만 원어치나 되나? 영업비밀 원본 증명을 갖다 하겠대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장관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쿠팡 사태 있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안 규정 같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런 회사는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안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많은 그 워닝 시그널이 사이렌이 막 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일이 빵 하고 터졌어요. 빵 하고 터졌는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는 발대식이 중요한 거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이제 아주 그냥 의욕적으로 내가 한번 그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니까 내가 예비 창업해 보려고 했는데 그 예비 창업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만 쏙쏙쏙 빼먹은 거예요. 저 같은 586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떤 AI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공식 파트너로 지정한 그 내부 AI 참여 업체가 그런 아이디어를 쏙쏙쏙 그냥 빼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징벌적 과징금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단 소송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누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보안 규정 같은 것들을 허술하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회사한테 피해를 준 그러한 그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 소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회사들이 어떤 데입니까? 제일 유명한 데가 쿠팡이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이거 좀 털렸다고 해가지고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SK텔레콤에서 물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심칩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막 유심칩 해가지고 막 그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롯데카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누가 뭐니 해도 제일 그랬던 것은 그 쿠팡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SK텔레콤은 이 유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부 해커가 이걸 갖다 빼내간 거예요. 쿠팡은 어땠습니까? 쿠팡은 내부에 있었던 중국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걸 갖다가 뽑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하고 그 SK텔레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SK텔레콤은 막으려고 막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더 좋은 기술 가진 사람이 이거 뽑아갔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던 거고 쿠팡은 내부에 있었던 중국인 직원이 그것을 빼내간 거니까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쿠팡이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두의 그 취업은요. 모두의 창업은 쿠팡류입니까? SKT류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쿠팡하고 훨씬 더 가까운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쿠팡도 중국인 직원이 이걸 빼갔어. 그다음에 모두의 창업도 공식 파트너 내부 AI 참여업체가 이걸 갖다가 빼갔어. 그러면은 비난 가능성은 블레임은 훨씬 더 강한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쿠팡에 과징금이면 어마어마하게 그냥 때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소송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쿠팡이나 모두의 창업이나 중기부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요번에 최소한 5,000명 그다음에 그 이상 되는 사람들 유출된 걸 다 해가지고 아마 이 분들이 그 중기부 국가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하면은 이것도 상당히 배상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 상대니까 좀 움츠러들 여지가 있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유출됐는지 중소기업 벤처부는요.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냥 기술 임치 1년 무료 지원하고 영업비밀 원본 증명하고 이런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중으로 중소기업 벤처부인가 어딘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무슨 그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지켜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성숙 장관은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것이 합당한가? 신상필벌한다라고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기업은 보안규정 위반하면 그 회사 망하게끔 한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보안규정 위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총리가 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자초지종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것들에 조금 뭐 오류나 아니면 그 수정돼야 될 거나 업데이트 돼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확인하고 제가 파악한 기사나 뭐 이런 것 저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한 바는 이렇다 일단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초지종이 명확히 밝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조금 뭐 오류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뭐 내일이든 언제든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혹시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정정을 갖다가 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시간 또 갔네. 두 번째는 그 6월 22일, 오늘이 6월 23일이잖아요. 6월 22일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누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냐면 이희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이희재가 누군가 봤더니 이만희 총회장이에요. 원래 본명은 이희재인 것 같아요. 뭐 족본가 어딘가에는 이희재라고 올라가 있대요. 그런데 그 이만희 씨가 어떤 사람이냐? 1931년 9월 달에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몇 남매 중에 몇째 아들이었냐면 10남 1녀 중에 6남이었대요. 그러니까 11 남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씨의 그 부모님이 자식을 11명을 딱 뒀는데 그 중에 딱 중간이야. 위로도 5명, 밑으로도 5명. 그러니까 6번째 아니겠습니까? 6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만희 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만희 씨는 이제 뭐 그때가 1931년이면 이때는 뭐라 그럴까 일제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저기 경상북도 청도에서 지금도 청도라고 하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동네 아닌가? 제가 웬만한 데는 우리나라 다 가봤는데 청도는 가본 기억이 없네요. 그러니까 청도에 갈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도에서 태어났는데 이만희 씨는 그 교육을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국민학교라고도 안 하고 소학교라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소학교만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규 교육에서 좀 멀어졌던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랬는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만희 씨가 어렸을 때 병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키도 굉장히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키가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상당히 작대요. 제가 TV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키가 생각보다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키가 단구인가 작은가 봤더니 어렸을 때 아주 좀 병을 많이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다음 시대가 일제시대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교육을 제대로 받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도 물론 컸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소학교만 졸업하고 그걸로 정규학력은 끝났는데 그런데 이만희가 어디 들어가냐면요. 천부교에서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천부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박태선 장로가 만든 게 천부교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선 장로 하면 뭐 해방촌이었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태선이라고 제가 이름만 기억하는데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박태선의 천부교에서 종교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장막성전으로 옮겼대요. 이 장막성전은 이 유재열이 누구의 장이냐면 가수 중에 싸이 있지 않습니까? 싸이의 장인이 유재열 씨인데 그 유재열 씨가 만든 데가 장막성전이고 이 장막성전에
젊었을 때 이만희가 장막성전에 있다가 그러다가 재창조교회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1984년 3월에 이른바 신천지를 창립한 거예요. 정확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1984년에 이만희가 53살 때 신천지를 창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천지가 신천지 예수교 넓게 보면은 그 기독교 범주 안에 들어갔다라고 신천지는 주장하는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 장막성전 들어가잖아요. 이 장막성전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따온 거 아닌가 싶은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창립해가지고 거기 이제 교주 총회장이 딱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천지가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큰 그러한 종교 단체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이만희 씨가 6년 전에 2020년에 구속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0년이면은 몇 살이냐면은 89세. 그다음에 옛날 한국 나이로는 90세였는데 이미 그때 구속이 됐었어요. 왜 구속이 됐었냐면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그때 뭐 코로나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 집회하지 말고 뭐 이런저런 정부가 뭐 이런저런 그 룰을 딱 만들었는데 신천지에서 그런 룰을 지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뭐 급습하고 뭐 그런 거 그러지 않았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2020년에 구속된 전력이 있었던 이만희 씨가 이번에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예요. 언제? 6월 22일 어저께. 그러면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 같고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이만희 교주에게 이만희 총회장에게 구속영장이 그 청구가 됐는가? 이게 정당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정당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혐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당법 위반, 두 번째는 업무 방해라는 거예요. 정당법 42조에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정당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내가 국민의힘 들어가기 싫어. 근데 자꾸 뭐 이렇게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야 너 강요해 그러면서 뭐 너 그 안 들어가면 죽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죽기 싫으니까 국민의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 민주당 들어가기 싫어. 그런데 민주당 안 들어가면 뭐 뭘 어떻게 하겠다느니 막 협박을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국혁신당도 싫고 개혁신당도 싫은데 어쨌든 저는요. 무당파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정당에 가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그냥 뭐 누구든지 해가지고 안 들어가? 정당 안 들어가? 그러면 뒤질래? 뭐 그러면은 뒤지기 싫으니까 뭐 가입해야지 뭐 이러면은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정당법 42조 위반인 거거든요. 근데 이만희 총회장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2021년. 2021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고 누구? 이재명, 이낙연.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어요. 누구? 윤석열, 홍준표. 이런 식으로 2021년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2024년엔 뭐가 있었습니까?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이만희 씨가 자신의 교인들에게 교주인 이만희가 자신의 교인들인 신천지 교인들한테 입당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어느 당의 입당을 강요했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입당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당법 위반인 거고 두 번째는 업무 방해인데 이 업무 방해는 어떤 업무 방해한 것이냐? 국민의힘의 경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에는 대통령 후보를 쫙 뽑았어야 되는 거예요.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2024년에는 그다음에 2024년에도 뭐 각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 뭐 그 각 지역에서 무슨 뭐 경선 같은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느냐?
그 자기의 교인들을 그 당원으로 입당하게끔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찍으라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신천지 교도들이 빠졌으면은 A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됐었을 거를 이거를 신천지 교인들을 잔뜩 집어넣는 바람에 A가 아닌 B라는 사람이 당선됐었으니까 꼭 당선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선 과정에 경선 과정에 공정성을 해했으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이라고 한 정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2021년에 뭐가 있었냐면 필라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빨간색으로 가입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민주당이면 민주당 이런 어떤 특정한 정당을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걸 갖다가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빨간색에 가입해라, 빨간색에 가입해라 그러면서 겉으로는 마치 필라테스 동호회에 회원을 가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빨간색이라고 하면 결국은 국민의힘이잖아요.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그 민주당이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의 신도들을 가입하게 했다는 거예요. 입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021년에 대통령 선거 즈음에 대통령 선거 경선 즈음에 신천지 교도들이 몇 명이 입당했냐면요. 5만 명이 입당했대요. 2021년에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까지 입당한 사람이 더 늘고 그래가지고 토탈 몇 명이 입당했다라는 거냐면 6만 3천 명이 입당을 했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만 3천 명의 신천지 교도들이 입당을 했는데 그중에 5만 명은 이미 2021년에 대선 때 대선 경선 과정에 5만 명이 입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게 어디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까? 특검에서 청구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검에서 청구한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검경 합수본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검경 합수본의 이름이 뭐였냐면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이고 여기에 본부장은 누구냐면은 대전고검장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김태훈 검사장이 본부장으로 있는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에서 이만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신천지에서 자신들의 그 신도들을 6만 3천 명이나 국민의힘에 입당시켜가지고 경선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 합수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희는 왜 국민의힘에다가 자신들의 신도를 6만 3천 명이나 집어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에 이만희 씨가 구속됐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아주 그냥 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0년 12월 26일에 이만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안 되겠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청와대 사람들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당을 하나 쥐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신천지 관계자가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만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대요. 왜 고맙게 생각을 했냐면은 2020년에 윤석열 총장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막아줬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윤석열 그 검찰총장한테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 신천지 관계자가 진술을 했대요. 그러면서 2021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렇게 신천지 교도들을 쫙 집어넣어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합수본에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만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객관적으로는 이만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높습니다. 왜 높냐면은 그 신천지에 있어서 2인자가 있어요. 그 2인자가 누구냐면은 고동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고동안이 신천지의 2인자래요. 신천지의 넘버 원은 누구냐면 당연히 총회장이죠.
교주인 이만희가 넘버1이고 넘버2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총회 총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총무라고 하면 뭐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 생각이 되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조직은 맨 위에 총회장이 있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총회 총무가 있고요. 그 밑에 12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족속이 12족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람, 아이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 그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다 각각 지파가 되는 거니까 그걸 따라 가지고 이만희가 신천지에다가 12지파라고 한 걸 만들었는데 그 12지파를 총괄하는 데가 총회고 이 총회를 그 총회 대표자가 총회 그 뭐랄까 총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총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총무여가지고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총회 총무가 실질적으로 신천지의 넘버2인데 그 총회 총무가 누구였느냐? 고동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동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만희에 대한 혐의와 똑같이 정당법 위반 등으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발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발부가 됐다는 겁니다. 6월 17일에 그 구속이 됐어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고동안하고 요한지파 총무인 홍모 씨하고 시몬지파 총무인 양모 씨하고 해가지고 3명이 이제 구속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어떤 식으로 그 일이 진행이 되냐면 총회장이 이만희 교주가 그 지시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시하냐면은 신천지 총회의 총무인 고동안한테 지시를 하면 이 고동안은 각 12지파의 지파장한테 지시하고 이 지파장이 교회의 담임한테 지시를 한대요. 교회 담임이면 뭐 일반 교회에서는 뭐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담임이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에다가 딱 그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는데 이 지시를 받은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가 6만 3천 명이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그 고동안이라고 한 사람은 2022년 1월부터 총무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요한지파의 총무 겸 강사였는데 이 요한지파가 과천의 중심 본부 지파래요. 그러니까 이 고동안이 몇 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젊은 사람 같아요. 뭐 이렇게 한 40대나 뭐 많아봤자 50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이만희 교주 눈에 쏙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도 요한지파의 총무였는데 이 요한지파는 본부 지파래요. 그러니까 요한지파가 제일 12지파 중에 제일 중요한 지파인가 봐. 여기에 총무를 하다가 거기서 한 단계 딱 올라가가지고 2022년 1월부터는 총회의 총무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신천지의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95세 아니겠습니까? 95세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 뭐 이만희 씨는 좀 다른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리 이만희 씨가 총기가 아직 뭐 남아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수의 실질적인 일은 고동안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고동안이 구속이 된 거예요. 6월 17일에. 그 다음에 이 고동안이 이전에 제2인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 지파의 지파장이 2인자였는데 원래 이제 기독교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넘버1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수제자가 베드로, 반석이란 뜻의 피터, 뭐 게바, 뭐 이런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베드로 지파가 더 높아야 되는 건데 요한 지파가 과천에 있는 중심 본부 지파래요. 뭐 제가 할 바 아니고 제가 뭐 신천지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전에는 이만희 밑에 넘버2가 베드로 지파 지파장이었는데 2022년 1월에 고동안이 총회 총무가 된 다음에 이 베드로 지파의 지파장을 2023년에 제명을 시켜버렸대요. 이 정도로 고동안이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뭐 이런저런 추문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동안이 제가 봤을 때는 이만희 교주가 의심받고 있는 그 혐의 그대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법원에서 이거는 범죄가 소명이 되고 도망갈 염려도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딱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동환이 지금 깜빵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라고 하면 고동환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만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만희 교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수는 딱 하나예요. 변수는 딱 하나인데 그 변수는 뭐냐면은 나이가 너무 많아. 1931년이면 만으로 95세, 옛날 나이로 96세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100세이신 그런 분인데 고령도 아니고 초초고령인데 이런 분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망갈 염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염려가 있느냐, 이런 것들 혐의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법원에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피의자 이만희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연세가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분까지도 제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나 그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미 2020년에 구속이 됐었어요. 그때도 이미 나이가 89세, 90세 그랬었어요. 뭐 89세, 90세하고 95세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초고령은 초고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건강 상태만 괜찮다라고 하면 이만희 씨가 재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또 누가 구속되어 있습니까? 한학자 총재도 구속돼 있잖아요. 한학자 총재는 이만희 씨보다 한 10살 정도 그 아래이긴 젊긴 하지만 그래도 한학자 총재도 80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저런 뭐 병이 있다고 뭐 미국 가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만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주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느냐? 검찰에서 검경 합수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몇 명입니까? 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만 명 되나? 100만 명 안 되지 않나? 그런데 어쨌든 검경 합수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6만 3천 명이 신천지 교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물론 뭐 신천지가 뭐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크리스찬으로서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단이라고 국민의힘에 가입하면 안 되냐, 민주당에 가입하면 안 되냐, 조국혁신당에는 뭐 가입하면 안 되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더기로 우르르